이제는 미국 특허 준비하고 출원 그리고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허 설명드리기 전에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학사를 했고요. 거기서 전자공학하고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이중 전공을 했고 화학 부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전해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유니버시티 오브 버지니아에서 석사를 했고요. 그때는 석사 논문은 이미지하고 시그널 프로세싱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러니 전자공학하고 더 가까운 쪽이지요. 그 다음에는 밀라노바 유니버시티 러스쿨에서 러 디그리 JD를 획득을 했고요. 러스쿨에 있을 때는 디어지라 베일리 장학생이었고 스포츠 앤 엔터테인먼트 러 저널에서 편집자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4년 이상의 지적재산법 경험이 있고요. 제일 많은 경험은 특허하고 상표 출원이고 등록입니다. 그리고 소송 보조하고 침해 의견, 라이센싱 경험도 있고요. 이 14년 이상 동안 약 9년 동안은 대형 로펌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Korean American IP Bar Association의 멤버입니다. 특허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허는 타인이 청구된 발명의 제조, 사용, 판매를 못하게 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특허의 기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실용 특허가 있고 디자인 특허가 있는데요. 실용 특허는 보통 20년이고 디자인 특허는 14년입니다. 이런 특허의 지적재산권을 받는 대신 특허로서 발명의 공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의 목적은 과학과 실용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 회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특허 종류가 두 가지인데요. 물론 실용 특허하고 디자인 특허가 있고 그 식물 특허도 있지만 식물 특허는 보통 스타트업에서 다루지 않는 특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용 특허는 어떤 것이냐면 새롭고 유용하며 자명하지 않은 method, machine, article of manufacture, composition of matter 이런 종류의 발명이나 아니면 이런 종류를 향상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발명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특허는 어떤 제품의 장식적인 디자인을 보호합니다. 특허의 사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특허 침해란 어떤 것이냐면 경쟁자의 제품이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특허에 청구한 한 개 이상의 내용과 일치를 하면 그때 특허 침해가 일어납니다. 보통 침해는 침해 제품의 제작, 사용, 판매, 그리고 판매의 청약, 수입, 적극적인 침해 유도까지 포함합니다. 특허는 방어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공세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특히 큰 회사들은 이런 기술 연구하고 특허
활동을 활발히 하니 스타트업 회사들이 특허를 이렇게 내서 이런 일이 없기를 방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허 침해 소송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특허가 여러 개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회사가 자기 특허를 침해를 했다고 함부로 소송을 걸 수는 없습니다. 특허를 어떻게 공세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냐면요. 경쟁자 아니면 그 비경쟁자에게 이 특허에 대한 주장을 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특허 침해를 했다고 그 수를 해가지고 뭐 세를 하거나 아니면 이기면 금액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쟁자에게 라이센스를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허의 이점은 무엇이냐면 특허를 받으신 다음에 그 특허에 대한 권리를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을 양도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이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 라이센스를 다른 쪽에 해서 그 라이센싱 이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특허가 많으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에게는 특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업을 판매를 한다고 그러시면 그 사업을 사려고 하는 그런 회사에 특허가 많아 보이면 그만큼 그 사업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특허가 많이 있으면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내 기술을 카피를 안 하겠다 이러는 마음의 평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실용 특허 아니면 기술 특허라고 하죠. 그거에 대해서 실용 특허의 출원과 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용 특허의 준비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허를 받을 아이디어를 식별을 하시는 게 좋은데요. 식별을 하셔가지고 특허를 받을 가치가 없거나 아니면 특허를 받을 수가 없다고 결정되면 특허를 안 하시는 게 특허 출원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아이디어를 식별하신 다음에는 이 아이디어의 특허성 조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꼭 안 하셔도 되지만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명 공개 자료를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보통 Invention Disclosure Form이라고 IDF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정리를 잘해서 준비하셔가지고 변호사나 로펌을 고용해서 전달을 해주시면 그 발명 공개 자료를 읽어보고 변호사나 로펌이 특허 출원 준비를 하고 제출을 합니다. 특허를 받을 아이디어를 식별을 한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새롭고 신규성이 있는 그런 아이디어여야 하고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 타인이 알지 못하거나 아직 사용하지 않거나 특허를 받지 않았거나 인쇄물에 기술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특허 출원일보다 1년 이상 이전에 제품에 사용 안 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유용해야 되고요. 그 아이디어는 비자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본 발명과 선행 기술 차이가 보면 그 기술 분야에 있는 지식을 가진 자가 자명하지 않을 정도라는 건데요. 그게 무슨 더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본 발명하고 선행 기술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선행 기술에서 너무 쉽게 이렇게 발명할 수 있는 당연한 발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고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 종류가 있습니다.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어 종류는 기기, 구조, 기계, 기계나 그 전자기구, 핸드폰 그런 쪽이겠지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이나 과정, 예를 들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뭘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그런 과정이니 소프트웨어도 많이 씁니다. 이런 과정. 그리고 제조품이나 물질의 구성, 특히 물질의 구성 같은 경우는 화학 특허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고요. 사업 방법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이것은 이슈가 abstract idea라는 이슈가 있어가지고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못 받습니다.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연의 법칙, 자연 현상, 그리고 추상적인 사고입니다. 추상적인 사고는 어떤 수학적인 컨셉트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행동을 오르가나이즈하는 정리하는 그런 그 방법이나 아니면 그 멘털 프로세스인데요. 여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 추상적인 사고는 practical application, 즉 실용적 적용에 통합을 하면 특허 보호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 보는 거는 기술적인 향상이나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에 대한 그 솔루션을 봅니다. 그런 것을 제공하는 그런 아이디어는 특허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허성 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원 전에는 특허성 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USPTO 미국 특허청에서 DRBS가 있어서 거기서 특허성 조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구글 패턴트도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서치 엔진입니다. 이런 데서 그 아이디어를 요약을 해가지고 서치를 해보시면 그 서치 term하고 많이 매치가 되는 특허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보시고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특허성이 있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직접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호사를 사용해서 특허성 의견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특허성 의견을 받는 것은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중요한 중요한 그 아이디어이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다면 제가 특히 권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허성 조사의 이점은 무엇이냐면요. 특허 출원서를 선행 기술을 고려해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특허성 조사를 했는데 어떤 선행 기술을 아주 비슷한 선행 기술을 발견을 하면요. 이 특허 출원서를 이 선행 기술하고 많이 다르게 작성을 해서 그 아이디어가 이 선행 기술에 비하면 아주 다르고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그런 아이디어라고 이런 식으로 특허 출원서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 유사한 특허가 낸 아이디어하고 아주 유사한 경우에는
출원을 안 하는 게 나을 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의 같은 기술이면 기술이고 발명이면 특허청에서 거절이 나와가지고 극복을 못하면 그 특허를 획득을 못하니까 그냥 출원을 안 하시고 신청비를 절감하시고 그 시간 낭비를 안 하시는 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발명 공개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보통 IDF라고 많이 그러는데요. IDF는 정리가 잘 될수록 더 좋습니다. 정리가 잘 된 IDF일수록 변호사가 쉽게 출원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쉽게 출원서를 작성하면 그만큼 변호사 비용이 적게 됩니다. 정리가 잘 된 IDF는 보통 특허 명세서하고 비슷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발명의 배경하고 종래 기술 등등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는 종래 기술의 문제점이나 이슈를 설명하시고 그리고 발명의 그 광범위한 개념과 그 발명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는 그 개념에 더 세부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예를 많이 들으시면 좋고요. 도면을 많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발명의 다양한 측면의 이점을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점을 명세서에 넣으면 그만큼 나중에 특허청에 이 발명의 그 가치를 설명하기가 더 쉽고 특허를 받기가 더 쉽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전자 관련된 발명에는 기술적인 그런 피처하고 그 기술적인 향상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발명의 주요 기능에 대한 기기의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은 프로세서가 하고 발명의 어떤 일은 커뮤니케이션 디바이스가 하고 발명의 어떤 일은 메모리가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더 기술적으로 보이고 좋습니다.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가 소요한 시간과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결정하는 요소가 다음과 같이 있는데요. 발명 공개 자료가 양이 많을수록 변호사가 명세서 쓰는데 시간을 더 소요해야 하니 비용이 더 들고 발명의 난이도가 높으면 그만큼 변호사가 소요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가 있으니 비용이 더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도움을 많이 주시면 그만큼 빨리빨리 진행이 되니 비용이 더 절감이 되고요. 발명 공개 자료, IDF의 정돈된 수준, 그리고 그 발명의 명확한 방향과 목적, 도면의 질 이런 것들이 변호사가 소요하는 시간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용을 다른 방법으로 절감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어떤 것이냐면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 출원을 번역해서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것을 미국 출원서식으로 수정을 봐가지고 출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LG나 삼성 같은 경우가 이런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이 방법을 쓰시려면 한국에 출원된 특허가 잘 써져 있는 특허일수록 좋고요. 그리고 특허 번역에 경험 있는 번역가가 번역을 해야지 안 그러면 오히려 변호사가 수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들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변호사를 선택을 하실 때는요,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잘못 선택을 하셨다가는 안 좋은 명세서하고 출원서를 제출을 해가지고 안 좋은 특허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그 출원서 명세서하고 그 청구항을 작성하는 데는 뭐 2, 3년 동안 그 해봐가지고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는 보통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아니면 이상적으로 8년 이상에서 좋은 로펌에서 이런 특허 출원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링크드인 아시겠지만 링크드인으로 가보시면 변호사 프로파일을 보실 수 있고, 거기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어떤 로펌에서 일을 했었는지 그런 정보를 검토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변호사들이 아무 발명이나 다 다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발명과 연관되는 배경하고 전공을 가진 변호사를 고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전공의 변호사는 전자나 기계 발명 특허는 안 다루는 게 좋고요. 그리고 전산 전공의 변호사는 화학 발명에 대한 특허를 잘 다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분야가 틀리더라도 연관성이 많으면 다룰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공학이나 기계공학 변호사가 좀 간단한 소프트웨어 특허는 다룰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공학하고 기계공학에서도 소프트웨어를 꽤 많이 쓰니까요. 그리고 전자공학 변호사가 기계 발명도 다룰 수 있을 수도 있고, 기계공학 변호사가 전자공학 발명도 다룰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자공학, 기계공학을 공부하다 보면 서로 그 오버랩되는 경우 그런 공부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프로파일이 전혀 없거나 그 로펌마다 변호사 프로파일이 있는데요. 변호사 프로파일이 전혀 없거나 좀 의심이 가는 회사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특허 출원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 회사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잘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입니다. 특히 변호사 프로파일이 없으면요. 제가 그 예를 하나 들자면 몇 년 전에 제 포텐셜 클라이언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거기서 어떤 변호사 프로파일도 없는 어떤 이런 출원을 해주는 회사를 통해서 특허 출원을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거절이 돼가지고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워낙 그 출원서를 좀 안 좋게 써가지고 그 회사가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길이 없었습니다. 그분이 쓰신 비용을 보면 제가 다니던 로펌 비용보다 조금은 절약이 될 수는 있어도 그 대신 특허를 못 따셨으니까 비용하고 시간 낭비를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특허 변호사는 아주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택하시려면 러펌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러펌 종류가 대형 로펌이 있고, 종합 로펌이 있고, 특허 로펌이 있습니다. 종합 로펌은 General Practice Lawfirm이라고 해서 GP 로펌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특허 로펌은 Intellectual Property Lawfirm이라고 해서 IP 로펌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만약에 종합 로펌을 고용을 하신다면 첫 질문이 뭐냐면 이 로펌의 특허 그룹의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인데요. 제가 보내드린 건 적어도 특허 출원하는 변호사가 10명이 있는 웬만한 사이즈가 있는 특허 그룹 사이즈가 있는 종합 로펌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종합 로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제일 높은 랭킹의 종합 로펌은 장점은 물론 평판이 좋고요. 큰 소송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랭킹이 높은 종합 로펌을 고용하면 마음의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점은 전체적으로 높은 비용이고 시간당 비용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특히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부담이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 종합 로펌은 한 중간 정도 랭킹이 있는 종합 로펌인데요. 이 장점은 이 제일 높은 랭킹의 종합 로펌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실제 일의 일하는 질도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에는 그러지만 비용이 덜 들고 아무래도 높은 시간당 비용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일을 처리해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간 사이즈의 종합 로펌인데요. 변호사가 약 50명에서 200명 정도 되는 종합 로펌이 있는데 이 중간 정도 랭킹에 있는 대형 종합 로펌하고 장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소형 종합 로펌이 있습니다. 한 50명 변호사의 50명 미만의 종합 로펌인데요. 물론 장점은 전체적으로 비용이 더 낮을 수가 있고요. 낮은 시간당 비용이 일 수가 있는데 단점은 평판이 특별히 레퓨테이션이 그렇게 있지 않을 수가 있고 이 중에서는 좋은 로펌도 있지만 안 그런 로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론 어떤 큰 회사들은 그 회사 내에서 특허를 관리하는 특허 변호사 인하우스 카운슬이 있으니까 그분들은 좋은 로펌이 뭔지 안 그런 로펌이 뭔지 식별을 할 수 있으니까 소형 로펌을 사용하시는 그런 대기업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스타트업은 그렇게 좋은 로펌이 뭔지 아니면 안 그런 로펌이 뭔지 식별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안전하게 이 중간 정도 랭킹에 있는 대형 종합 로펌이나 아니면 한 중간 사이즈의 종합 로펌을 권하고 특허 그룹의 규모가 적어도 10명 있는 그런 로펌을 권합니다. 그리고 특허 로펌에 대해서는 이 IP 로펌이 어떤 로펌이냐면 특허나 상표나 그런 지적재산 일만 하는 로펌인데요. 아주 큰 대형 IP 로펌은 200명이 넘는 특허 변호사가 있는 그런 로펌이 있습니다. 이 장점은 평판하고 큰 소송 능력하고 마음의 평화인데요. 그 단점은 그 랭킹이 아주 높은 종합 로펌처럼 전체적으로 높은 비용이고 높은 시간당 비용이며 스타트업에는 아주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는 작지만 한 70명에서 200명 정도의 특허 변호사가 있는 대형 IP 로펌이 있는데요. 이 장점은 이 아주 큰 대형 IP 로펌하고 비슷하지만 비용이 덜 들고 시간당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처리를 해줍니다. 그 중간 사이즈 IP 로펌도 여기는 좀 더 작지만 이 정도 대형의 IP 로펌하고 성격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한 5명에서 20명 정도 있는 특허 변호사가 있는 소규모의 IP 로펌도 성격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작은 소규모의 IP 로펌은 물론 비용은 더 낮을 수가 있지만 좋은 로펌도 있고 안 그런 로펌도 있으니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 정도 대형의 IP 로펌이나 중간 사이즈의 IP 로펌이나 소규모의 한 5명에서 20명 정도 되는 이 IP 로펌을 권하고 싶습니다. 특허 출원서는 보통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임시 출원서가 있고 정규 출원서가 있는데요. 임시 출원서는 정해진 형식이 없고 출원비가 아주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 출원일을 빨리 확정을 하기 위해서 쓰여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3일 후에 이 발명을 회사 밖에 어떤 프레젠테이션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요. 이 임시 출원서를 얼른 작성해가지고 얼른 출원을 하시면 그 출원일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임시 출원만으로는 특허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임시 출원을 한 그 날짜 1년 내에 정규 출원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규 출원서로 특허를 획득하셔야 합니다. 그 정규 출원서의 정규 출원의 우선일은 그 임시 출원의 출원 날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정규 출원서가 있는데요. 정규 출원서는 정해진 형식을 따라야 하고 정규 출원으로 특허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시 출원서는 안 내고 정규 출원서만 내 가지고 특허를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정규 출원서는 다음에 리퀘어먼트가 있는데요. 이런 형식에는 어떤 형식이 있냐면 명세서가 있어야 되고 그 명세서에는 청구항, 클레임이 한 개 이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도면은 꼭 있어야 되지는 않지만 보통 발명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출원을 하려면 발명자 선언서를 사인을 하셔가지고 출원인이 자신이 최초의 발명자로 믿는다는 그런 진술을 해야 되고요. 특허청 출원 비용을 내야 되는데 보통 중소기업이면 50% 할인이 됩니다. 실용특허 출원서에는 다음과 같은 섹션이 있습니다. Title, Background of Invention, Summary of the Invention, Brief Description of the Drawings, Detailed Description of the Invention. 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은 이 발명의 백그라운드하고 발명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 클레임은 청구항이고 abstract는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물론 도안을 포함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명세서에는 이런 리퀘어먼트가 있습니다. 그 기술 분야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를 읽고 발명을 만들거나 쓸 수 있게 설명을 해야 하고요. 그러니 아주 그냥 이해하기 힘들게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발명의 최선의 형태를 설명하셔야 되고 발명에 대한 청구항을 넣어야 됩니다. 청구항, 영어로는 클레임이라고 그러죠.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항의 언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 청구항이 특허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청구항을 작성을 할 때는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게 작성을 하되 선행기술과 구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범위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광범위하게 하면 나중에 특허가 나오더라도 그 특허가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발명의 목적을 생각해서 청구항을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청구항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구항은 independent claim이 있고 dependent claim이 있는데요. independent claim이 뭐냐면
전체적인 개념, 이 발명의 개념을 묘사를 하는 거고요. 제일 광범위한 개념 묘사를 여기다 하고, 그 다음에 dependent claim은 이 independent claim의 범위를 더 좁히고 더 이런저런 디테일을 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를 제가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애완동물 장난감인데 막대기가 있고 공이 있고 이렇게 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 그런 장난감입니다. 지금 1항이 independent claim입니다. 이 animal toy 이게 preamble이라고 그러고 comprising 이것을 transition word라고 그러고요. 이게 body인데요. bar extending longitudinally 해가지고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bar가 있고 줄이 있고 그리고 볼이 이렇게 다 붙여져 있다고 이렇게 이 independent claim에서는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2번은 dependent claim이죠. 그러니까 independent claim에 depend를 해가지고 이 줄이 나일론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좀 더 범위를 더 좁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허 추론서의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준비한 추론서고요. 이미 공개된 추론서입니다. 이거는 어떤 거였냐면 리드하고 라이더를 사용해가지고 사람하고 물건을 얼른 감지를 해가지고 autonomous driving 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발명이었습니다. 커버 페이지는 보통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도안을 여러 개 넣어가지고 발명을 하기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시다시피 여기 타이틀이 있고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를 설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발명의 서머리 요약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간단한 도안의 설명을 이렇게 한 다음에는 그 detailed description 그 발명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몇 장 동안 계속 설명을 한 다음에 맨 끝에는 청구항이 있습니다. 이 청구항 예를 보여드리자면요. 이 청구항은 method claim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방식을 묘사하는 그런 청구항이었죠. 그래서 performing, generating, determining, 그리고 performing 이런 식으로 쌓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independent claim이고 이 2항은 dependent claim입니다. 그래서 1항의 범위를 더 좁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 메소드 클레임하고 연관되어 있는 디바이스 클레임입니다. 그래서 기기에 관한 클레임이라서 기계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메모리가 있고 프로세서가 있는데 이 프로세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프로세서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설명하자면요. 처음에 한 1일부터 5일 동안은 발명 공개 자료를 로펌에 제공을 하고 질문 답변을 하고 인게이지먼트 날을 서명하시고 로펌 비용의 일부를 결제를 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명 공개 자료에 대한 미팅을 변호사하고 하고 그러면 변호사가 청구항을 작성해서 발명가에게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청구항을 토론을 해서 작성을 완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 청구항 기반으로 명세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명세서하고 추론서를 다 작성을 한 다음에는 발명가의 피드백을 받고 출원 승인을 받으면 이제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아, 특허청에서는 출원 심사가 아주 느립니다. 그래서 보통 1, 2년 출원 후 1, 2년이 걸리는데 그 후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노리스 오브 얼라운스가 나와서 어, 곧 등록으로 나가지만 보통 대부분 경우는 거절이 돼가지고 오피스 액션이 나옵니다. 오피스 액션이 나오면 3개월 내에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연장을 하셔서 6개월 내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오피스 액션에서 거절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거절이 되면 청구항을 수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수정 없이 그냥 거절에 대해 논의해서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선행 기술이 있는데 그 선행 기술 기반으로 오피스 액션에서 거절이 나왔으면 이 청구항을 수정을 해가지고 이 수정된 청구항이 그 선행 기술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논의를 해서 설득을 하거나 아니면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논의해서 설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청구항 수정하는 거에 대한 예인데요. 처음 출원된 청구항은 이것뿐이었는데 나중에 그 선행 기술이 그 오피스 액션의 거절에 나와가지고 여기를 더해가지고 그 선행 기술하고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을 해가지고 답변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술 특허 출원은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일단 출원을 하신 다음에 보통 first office action이 나와서 거절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면 물론 이 답변을 하셔가지고 잘 되면 바로 특허 등록 허가가 나올 수가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또 거절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특허 심사관이 다른 선행 기술을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또 여기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때도 답변을 해서 이 거절이 극복이 되면 이게 그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또 거절이 되면 advisory action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옵션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 옵션은 request for continued examination을 제출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office action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절이 되는데 또 거기서 답변을 하시면 잘 되면 여기서 등록 허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길로 선택을 안 하시고 어필을 하신다고 그러면요. 노리스 오브 어필을 제출하시고 그리고 변호사가 어필 브리프를 씁니다. 그러면 그 어필 브리프에 대해서 그 심사관이 답변을 하고 이 심사관의 답변에 의해서 리플라이 브리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특허청에 있는 저지, administrative patent judge 밑에서 oral hearing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옵셔널이고요. 그러면 거기서 그 어필한 디시전이 나오는데 이 방법은 제가 권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엄청 많이 듭니다. 보통은 이 방법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자인 특허는 물품의 겉모양하고 구성하고 장식 그런 거에 대해서 보호를 줄 수가 있고요. 그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워야 되고 비장형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식용 그런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기능으로는 디자인 특허가 안 나오고 그 기능으로 특허를 받으시려면 실용 특허로 하셔야 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출원하는데 리퀘어먼트가 조금 틀립니다. 물론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청구항은 딱 한 개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도안은 꼭 포함을 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선언서를 제출해야 되고 특허청 출원비를 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 특허 출원서는 타이틀이 있고 description of the drawings가 있고 detailed description이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레임은 하나입니다. 그러니 기술 특허보다는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이게 디자인 특허의 예입니다. 이게 백베스트인데요. 클레임은 보통 그 디자인 특허 클레임은 간단한 묘사에 이 도안을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세서에는 여기 청구항이 클레임이 있고요. 간단하게 도안의 묘사가 있고 나머지 설명은 없습니다. 나머지 설명은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렇게 간단히 도안 설명만 하고요. 그리고 도안은 여러 각도에서 찍은 그런 도안을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준비한 그런 도안을 제출하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 특허 출원하고 등록에 대한 타임라인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일단 그 정보를 로펌에서 받고요. 질문 답변을 하고 엔게이지먼트 레터를 설명하고 리테이너를 결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명세서 작성을 하고 도안 작성을 한 다음에 고객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특허 출원을 합니다. 디자인 특허는 그 실용 특허만큼 오래는 안 걸리지만 그래도 한 1년 정도 심사하는 데 걸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 등록 허가가 나와서 등록으로 이어지고 문제가 있으면 이제 오피스 액션으로 나와가지고 거절이 됩니다. 6개월 내에 오피스 액션 답변을 해야 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점을 요약을 드리자면요. 자료와 정보의 정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명 공개 자료, IDF를 잘 정리해서 변호사에게 전하면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그리고 또 변호사에게 공개할 자료는 알고 계시는 선행 기술의 공개 설명, 발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리고 도안입니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기록하고 아무것도 숨기시면 안 됩니다. 아주 모든 것을 좀 정직하게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모델이나 프로토타입 그런 것을 제공하면 아무래도 더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리고 출원 전에는 타인, 즉 회사 밖의 사람들한테는 발명품에 대해서 절대로 언급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그 특허를 못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하셔가지고 좋은 특허 변호사를 고용하시는 게 좋고요. 고품질 특허는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이것은 아주 중요한 투자인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